여러분은 마약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이 아마도 오늘 제가 다룰 주제인 아편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발생했고, 대체 아편이 무엇이길래 전쟁까지 일어났고, 이후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기존의 아편 전쟁을 다룬 콘텐츠들이 전쟁사나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다뤘다면, 저는 어쩌면 이 전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편, 마약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다음에는 산업혁명, 그리고 그로 인한 제국주의, 그리고 마약이 유럽을 삼켰고, 그 유럽이 전 세계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동아시아에서도 점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동아시아는 그냥 중국이었죠. 서양과 중국이 교류를 시작한 초창기만 해도 중국은 갑이고 서양은 을이었습니다. 서양은 중국의 차와 비단, 향신료, 도자기 등등 많은 것이 필요했지만 중국은 당시에도 대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급자족할 수 있었어요. 서양에서 굳이 수입할 만한 특별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중국이 GDP도 더 높았고 제품들 역시 대부분 지금과는 다르게 중국산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해외 명품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중국산이 명품이었어요. 무역에서 물물 교환이 안 되면 돈을 줘야겠죠? 당시 세계화폐는 은이었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중국에 팔 게 없으니까 기껏 벌어들인 은을 싹싹 모아 중국에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이 생겨나면서 노동자 계급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 조건이 정말 가혹했습니다. 제 생각에 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힘들었던 사람은 뭐니 해도 이 당시의 산업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중세시대보다 낮았고 수렵 채집을 하던 시기보다도 낮았습니다. 당시 하층민은 보통 10살 이전에 일을 시작해 매일 12시간씩 일을 하며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30대의 나이에 죽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의 평균 수명이 30대로 떨어진 적이 있을 정도였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축에 속합니다. 거주 환경도 최악이었는데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닭장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일단 집이 없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관짝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며 공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일어나면 일하고 잠깐 자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한 거죠. 이런 관짝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관짝이 없으면 줄을 쳐놓고 거기에 기대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자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새창살이 있는 우리 같은 걸 만들어서 노동자가 그곳에서 생활하기도 했죠. 그러니 이 지독한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면 뭔가 강력한 게 필요했습니다. 최소한 박하땡이나 비카땡땡 요 정도는 줘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제품도 없었고요. 그래서 대신 아편이나 커피를 줬습니다. 커피, 알다시피 카페인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마약입니다. 아시겠지만 각성 효과가 있고요. 커피는 6세기경 이슬람의 영향권에 속했던 예멘 지역에서 최초로 인공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슬람 사제들 사이에서 음용되던 커피는 15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일반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모두가 마실 수 있게 됩니다. 16세기쯤 되면 메카를 비롯해 카이로, 콘스탄티노플 등 대도시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전용 공간인 커피하우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카페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교의 전파에 따라 커피도 북아프리카와 인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중동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유럽에도 커피가 보급됩니다. 처음에는 이슬람 지역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이라는 점 때문에 교회는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고 칭하며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런 류의 금지 정책이나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중들은 물론 상류층도 심지어 기독교 사제들도 커피를 즐겼습니다. 결국 유럽 전역에 커피가 퍼졌고 일상적인 문화가 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커피를 저주하는 말도 하지 않게 되었죠. 지금 우리는 영국을 홍차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는 인기가 없고 홍차를 마신다고요. 하지만 18세기까지는 영국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네덜란드와의 커피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더 이상 커피를 저가로 공급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차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차 문화가 퍼지게 된 거죠. 하지만 아편은 과거와 달리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아편으로 이제 힘든 노동 뒤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는 했지만 아편 중독이 될 경우 사람이 늘어지게 돼요. 근로의욕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 이제 빨리빨리 물건을 생산해서 식민지에 강매해야 하는 영국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아편을 주기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근대의 기준은 시간의 도입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근무 시간에 일해야 합니다. 일을 잘하고 근면 성실하다는 개념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이제는 스케줄대로 일과가 흘러가야 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 진정제인 아편류의 마약은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통용되더라도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게 되죠. 우리나라도 개화기 때의 해외 사람들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조선인은 게으르다는 평이 많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지금과는 달리 80년대까지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조금씩 늦게 가는 게 한국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말했듯이 과거에 게을렀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시간관념이나 일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인과 달랐던 거죠. 조선뿐 아니라 식민지 국가 어디에 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아편을 노동자에게 제공해 주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아편은 싼 값도 아니었고요. 아무튼 자본가들은 이 커피를 대체할 값싼 대체재가 필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차를 영국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영국도 중국에 은을 주고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은이 계속 나나요? 무역 불균형이 심해지자 영국은 중국에 조금씩 아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국에서 옷을 만들어서 식민지였던 인도에 강매하고 그걸로 인도에서 아편을 사서 중국에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삼각무역이라 부릅니다. 아편이 중국에서 흥한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중국의 동의보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시진의 본초 강목도 한몫했습니다. 본초 강목은 동양의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교재로 사용될 정도로 탁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책에서 이시진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밤 기술을 위해 아편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기술함으로써 이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본초 강목이 쓸 당시만 해도 아편은 중국에서 귀한 약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력에 좋다 한들 상류층만이 아편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영국을 통해 아편이 민중들에게도 적당한 가격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죠. 여기는 이 셀링 포인트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상류층만이 원래 사용하던 물건, 두 번째 정력제. 이러면 이제 게임이 끝이죠. 정력에 좋다고 소문나면 품절되는 거는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립니다. 사실 아편은 정력에 별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아편은 진정제고 이 진정 효과는 오히려 성욕을 감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실보다 소문이 무서운 법입니다. 아편의 성적 효능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져 중국 인민들을 유혹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중국은 근대화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대가 외부로부터 유입되면서 사회가 어느 때보다 혼란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런 불안을 아편이 파고들었습니다. 아편은 담배보다 더 심각했죠. 일단 해로 은이 유출됐고 둘째로 국민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근대화를 추진하던 중국의 발목을 이중으로 잡게 됩니다. 이때 의약품을 제외한 아편도 함께 금지되죠. 그럼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원하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재미를 보고 있던 영국은 청의 금지 조치에 처음에는 당황을 했습니다. 팔지 말라고 하니까. 영국은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오랜 고민과 고심 끝에 영국은 그냥 아편을 계속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불법으로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편 불법화로 아편은 오히려 청나라 내에서 더 확산되게 됩니다. 청나라가 간과한 점은 이런 거죠. 첫째, 아편 불법화로 청은 아편에 대해 공식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편이 팔려봐야 청나라는 득보일 게 없는 거죠. 두 번째, 공식적으로 아편을 수입할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양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아편을 복용한 사람들도 파악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불법화가 되면서 대도시에서 유행하던 아편이 이제 신고당할 확률이 낮은 시골로 숨게 됩니다. 이 숨은 이들을 따라 아편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제 도시와 시골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은 아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아편 사업은 불법이었으니 당연히 영국은 아편을 중국에 직접 팔지 않고 인도와 중국 상인에게 하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은 나름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그러자 청나라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고 국부 유출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영국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우리네 속담에 따라서 이제 식민지였던 인도 벵골 지역의 논밭을 싹 밀어버리고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밭을 조성합니다. 이 조치로 1770년 인도 벵갈 지역에서 대기근이 발생해 1000만 명에 달하는 인도인이 아사하게 되지만
영국 입장에서 알게 뭔가요? 당장 그 해에만 청나라에 판 아편 수입액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이후 아편 무역은 19세기 후반까지 100년 넘게 세계에서 단일 상품으로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됩니다. 당연히 불법이었는데 말이죠. 거대한 국제범죄를 당시 최강국가가 체계적으로 후원한 셈입니다. 물론 네덜란드, 일본 같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이에 숟가락을 얹었고요. 이 기간 중국의 연간 아편 수입량은 1650년 50톤 규모에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아편 전쟁 이후인 1880년이 되면 130배인 6,500톤이 됩니다. 당시 중국 성인 남성의 27%가 아편에 중독된 상태였고 이들이 소비하는 아편량은 연간 35,000톤에 이르렀습니다. 6,500톤과 35,000톤 수입되는 양과 소비량이 차이가 크죠. 나머지는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겁니다. 아편이 많이 팔리니 당연히 직접 키우는 일들도 나타난 거죠. 한때 전 세계 아편의 85%를 중국이 생산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다른 농산물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중국 서민들은 더욱더 가난과 굶주림에 내몰렸습니다. 아편 전쟁에서 패한 이후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밥줄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근대 이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게 진 이후로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달려들어 이 부유한 나라를 뜯어먹었습니다. 이 시기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가난과 정치적 급변, 혼란의 이유로 중국을 떠나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아편 문화도 함께 퍼져나가죠. 이때부터 차이나타운은 아편굴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영국이 책임을 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인류 역사를 바꾼 아편이 대체 어떤 마약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아편은 진통제로 과거에 널리 쓰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길러졌습니다. 마약의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대마초, 코카인, 아편인데 그 셋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약을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편을 뽑겠습니다. 아편은 양귀비꽃에서 추출을 합니다. 이게 양귀비꽃인데요. 이 꽃이 덜 익어서 초록색일 때 칼로 봉우리를 짝 찢으면 진한 우윳빛 액체가 나오는데 이걸 모아서 하루 정도 말리면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이걸 생아편이라고 합니다. 음식에 넣거나 입으로 먹을 때는 이 상태를 이용하고요. 생아편을 불로 가열을 해서 액기스화 시켜서 가루 형태로 만듭니다. 이걸 아편말이라고 하는데 흔히 아편을 담배처럼 곰방대에서 태울 때는 이 아편말을 이용합니다. 양귀비 자체가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 아니에요. 기후 영향도 크지 않고 그러니 과거에 폭넓게 사용이 된 거겠죠. 특히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북부에서 많이 길러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유통되는 양귀비의 8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되고 있고요. 그 외에 동남아시아 라오스, 미얀마에 위치한 황금 삼각지대에서도 많이 재배됩니다. 우리는 아편하면 마약 이미지가 강하지만 합법적인 의약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양귀비를 키우는 분들이 모두 마약 사범은 아닙니다. 불법도 많지만 합법도 많아요. 예전에 마약 책을 쓰고 나서 그 강연 후에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선생님, 마약은 무슨 맛이에요? 조금 난감했죠. 아이가 해맑게 물어봤기 때문에. 마약은 보통 써요. 대부분 풀이잖아요. 그 산에 가서 아무 풀이나 입에 한번 대보세요. 엄청 씁니다. 그리고 현대의 마약들은 정제되다 보니까 대부분 약처럼 쓴맛이 나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제가 마약은 쓴맛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아편은 그럼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가장 큰 효과는 앞에서 말했듯이 일종의 진정제로서 고통을 완화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고통을 완화하느냐? 뇌와 우리 신경 조직에는 아편 수용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편계 약물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하고 결국 신경세포 흥분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흥분을 덜하니까 통증도 덜해지는 거죠. 고통을 안 느끼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효과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일상에서는 고통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을 느껴야 위험한지도 알고 행동도 잘하게 되는데 이제 아편을 하게 되면 고통에 둔감해지고
몸 자체가 굼떠지고 심지어 피도 천천히 돌고 호흡도 약해지고 심장이 천천히 뛰다가 잘못하면 멈출 수도 있죠.